소개받은 이수광입니다. 저도 조금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는 백두산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찝살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지를 내려다보는 코스 하나하고 계단을 한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 코스,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코스는 한 2, 3년 전에 1박 2일 강호동 팀이 이제 올라가는 걸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1년 전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쪽을 폐쇄시켜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다 그럽니다. 아마 찝차만 타고 천지를 내려다보는데, 제가 천지를 걸어서 올라간 이유, 그 백두산을 걸어서 올라간 이유는 그 천지물을 손으로 떠서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인데 왜 사람들이 백두산을 올라오면 이렇게 감동하고 또 감회해졌고 그러는가,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꼭 걸어서 올라가야겠다, 그런 결심으로 걸어서 올라서 백두산 천지물을 떠서 마셔보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조금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말씀드리지를 못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중앙일보 1983년도에 이렇게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내년 1월 1일 되면은 아마 등단한 지 3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예, 머리만 하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이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될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 사건,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전에 16가지 살인사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16가지 살인사건은 이제 우리가 CSI인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 미드가 이제 히트하면서 또 우리 작가들도, 추리 작가들도 그런 작품 한번 써보자.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러면 한번 조선시대 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포도청, 지금 말하는 경찰이겠죠. 포도청 일기라는 게 있는데 일기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걸 살펴보는데 이 포도청 일기가 순조 때 이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조 때 이후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 살인사건, 나라를 뒤흔들만 큰 사건 같은 건 잘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깔핏하면 도둑놈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송파 나루에서 쌀에다가 모래 섞어 판 사람들 이야기, 임금이 어디로 행차니까 경호를 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청일기 처음 시작은 항상 정원왈, 이렇게 하면 승정원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나, 또 병조왈, 병조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기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했던 이제 이런 살인사건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것이 실록입니다. 실록에서 살인이라는 말만 찾아봤더니 수만 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또 안 되겠다, 거기다 잔혹이란 말을 또 하나 붙여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6가지 살인사건을 만들어서 출판을 했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처음에 책이 나오자마자 책을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양쪽으로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책이 서점에 나가자마자 독자들이 막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부랴부랴 이제 광고를 이제 집행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10만 부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그 대중역사 책에서, 소설이 하는 대중역사 책에서 10만 부 넘어가는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편을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서 그쪽 출판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낮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낮술 매니아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또 간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럽니다. 아마 그 낮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낮술을 서로 이제 소주 한 병씩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과연 어떤 소재가 우리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할까 생각해보다가 사랑, 연애는 불멸이다. 예술작품에서 사랑 이야기는 불멸의 테마다. 모든 드라마, 역사, 그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저변에 깔려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미드라든가 일드 같은 거, 중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대부분 보면은 가족애가 그 저변에 깔려있거나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주인공들이 희생해가는 자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청자나 독자를 안타깝게 하고, 그래서 사장하고 합의해서 이제 16가지 연애 사건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료라는 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음에 쓴 작품 중에 이제 조선을 뒤흔든 16인의 기생들 이야기였는데, 이 기생들 무덤을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기생들 무덤을 찾았어요.
그래서 매창이라는 기생을 찾아서 뭐 부안에 갔더니 그 매창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매창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양에 그 태계 선생이 사랑했던 기생을 찾아서 갔는데, 걸어서는 갈 수 없게 돼 있고, 그 무덤이 그 유람선을 타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람선을 몇 번이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진을 멀리서 찍은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어떤 뭐 강선대라서 기생이 떨어져서 자살한 그 강선대라는 데를 찾아서 강선대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인데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기억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그 천주교 박해사를 쓴 일이 있는데 그땐 전국의 천주교 순교지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중근 불멸의 기억 영웅이라는 그 책을 쓸 때는 사실은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손해는 많이 봤는데 어쨌거나 저는 10박 11일 가는데 그때 제가 원래는 안중근을 취재하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최재영이라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는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제가 그 부제를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한국의 체계발화 최재영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경도 출신인데 노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880년대인가요? 그 무렵에 그 한경록 지방에 그냥 엄청난 흉년이 몰아쳐서, 근데 한경록 지방에 엄청난 흉년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러시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러시아 이제 이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서 뭐 그 자르비노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에서 그야말로 중노동 이렇게 해가면서 먹고 사는, 간신히 먹고 살고, 러시아는 그 당시 이제 극동 지역을 개발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조선인들이 넘어오는 걸, 두만강을 건너 넘어오는 걸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면은 쌀자루 하나씩 이렇게 쌀가마니 하나씩 던져주고 1년 동안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줄 정도인데, 그 교민들이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은 이유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지점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춥고, 그 다음에 그 늪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늪이 많은데 이 늪에 진드기가 사는데 진드기에 물려면 뭐 2시간 안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도 많이 죽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 사람은 그 8살 때 그 형수가 좀 구박을 해서 형수 얼굴에다가 누룽지를 끼얹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쳐서 어느 항구에 왔다가 그 항구 러시아 사람들이 그 이상한 놈이 하나 있으니까 그 놈을 잡아다가 그 선박에서 사한 노릇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라고 해서 거울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얼굴은 더러운 흙 같은 게 잔뜩 묻어 있고 머리는 그냥 뭐 여기 이제 지가 파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이 애가 이제 최정이라는 아이인데, 이 최정이 그 러시아 상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그 사한 노릇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 부인한테 러시아 말을 배우고 또 뭐 그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아이가 상당히 똑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장 부인이 아주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8살에 그 상선이 더 이상 이제 그 운항을 할 수 없는 노후된 배가 되다 보니까 그 배를 폐기하고 너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 가서 장사해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정이라는 사람이 18살에 블라디보스토크에다가 조그만 야차가게를 냅니다. 근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극동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인구가, 군대가 처음에는 뭐 10,000명, 20,000명 오다가 나중엔 60만 명까지 러시아 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면서 이제 많은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또 뭐 말을 먹을 수 있는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선에서 사다가 러시아 군대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납품을 하면서 그 당시 약 1천만 원대의 돈을 벌었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거의 1조 원 이상 되는, 그래서 조선에서 거의 최고 갑부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희문고등학교를 세운 사람이 민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실 재산 관리하면서 약 1천만 원대 갑부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용익이라서 뭐 고려대에 세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1천만 원대. 그 역시 왕실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모았던 사람에서 1천만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천만 원대의 돈을 벌었습니다. 러일 전쟁 때도 이제 러시아 군대에 납품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소를 그 조선에서 사다가 이제 그 개마고원을 넘어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대에 납품을 합니다.
사실 그 백두산 얘기도 아까 잠깐 했었지만은 그 개마고원이라든가 한경도 그 일대는 산이 엄청 높습니다. 예, 보통 해발 2,000m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산을 넘어서 소를 끌고 그야말로 서부 개척시대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만 벌었으면 그게 존경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훈춘까지 가는 국도, 러시아 국도를 그 우리 조선인 이제 그 노무자들이 노동을 할 때 자기가 총감독이 되고 통역이 돼서 그 공사를 아주 잘 훌륭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인 노무자들이 노임도 착취당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공사도 빨리 마치고, 그래서 러시아 황제한테 훈장도 받고, 또 이 사람이 최개발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명성을 떨친 것은 그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마을에 연추라는 마을인데 그 연추라는 마을에다가 그 뭐 교민회관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다 그 교민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뭐 신문에 상록서라든가 거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부나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죠. 러시아 농민 운동이죠. 농민 속으로 이런 뜻인데 그 부나로드 운동을 러시아 그 교민사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합병 1910년 한일 합병이 되자 자기가 무기를 사다가 안중근 뭐 이런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져 갖고 의병 활동을 하게 하고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1918년인가 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 1918년쯤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5개 연합군이 상륙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군인데 일본군이 약 5개 사단 한 10만 명 가까이 상륙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러시아 이제 100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게 해서 10만 명이 상륙을 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갖다가 뭐 교회 안에다 가두고 총 쏘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때 최정희라는 사람은 4월 4일 날 체포돼서 4월 5일 날 바로 총살당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칭 선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재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잡아서 고문을 했을 망정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최재형 같은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총살해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1년 동안 거의 몰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중근을 후원해준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 안중근이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안중근이 그 순국했을 때 그 시신을 연추로 모셔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안중근 그 열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 무덤을 가져다가 공원을 만들까봐 일본인들이 그걸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안중근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몇 년 전까지도 그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 관련된 기관들이 안중근 무덤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최재형이라는 분은 어쨌거나 최고의 1920년대까지 우리가 독립운동은 대부분 이제 상해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해는 독립운동 하던 데가 아니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그쪽이 다 독립운동을 했고, 우리가 이제 초대 대통령,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따을 때 이승만을 많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까지는 뭐 이승만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안 됐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안창호를 비롯해서 뭐 이상서를 비롯해서 이준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이 사람한테 그 자금을 받아가고 이 사람의 지원을 받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1930년대쯤 됐을 때 이제 스탈린이 등장해서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연해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 그 당시 거의 100만 가까이 됐더래요. 그걸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서 끌려가던 조선인들의 한 40%가 죽었다래요. 근데 그 40%가 죽었는데 그 중에 노인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래죠. 근데 이제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훌륭한 독립운동가였고 어떤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다지 알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취재하면서 안중근이랑 그 유적이랑 탐방이랑 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탐방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일본을 갔다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최재형 같은 분을 제가 떠올리고 그랬던 거는, 그분이 그 체게바라처럼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아무 재산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 스탈린 체제하에서 뭐 사위를 비롯해서 13명 정도가 매맞아 죽고 총살당해 죽고 강제 수용소 끌려가고, 그야말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손자쯤 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책을 기업가들이 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쓴 것 중에 참 고마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건데, 기업가들이 읽고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최저임금 장학회라는 걸.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 기업가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 책을 읽었다고 그러고, 제 책 때문에 이제 저보고 자문위원을 또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글 쓴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글 써서 보람을 느끼면 대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청계천에 있는 두물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물다리가 청계천 한 8가쯤에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서울시장을 할 때 청계천을 복원해놓고 다리마다 소설을 하나 써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당시 그 다리에서 이제 소설 쓰는 사람은 선정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걸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워낙 빨리 쓰니까 당신이 좀 써주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선정이 돼서 썼는데, 저는 이제 다리라는 게 풍래패의 다리라고 좀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도 있고. 그래서 연인들이 만나는 다리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럼 우리나라도 좀 연인들이 만나는 다리, 좀 낭만적인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물다리라는 건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정릉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쪽에 이제 서울시청 쪽으로 내려가는 물. 이 두 개의 합쳐지는 곳에 있는 게 두물다리입니다. 뭐 양평에 가면 합수머리라는 게 있고, 뭐 정선에 가면 아우러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두 물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물다리에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청운의 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드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다리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청운의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수금인가 그 젊은 남자들이 거기서 청혼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날만 되면 이제 그 불도 밝혀주고, 거기에 뭐 수레도 하나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설 써서 이런 것들은 참 제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조선을 뒤흔든 16개 연애 사건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감동받은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저녁 식사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의 아들 양녕대군이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이제 뭐 조선조 초기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이제 그 폐쇄자,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좀 한량이고, 우리가 또 그러면 한량은 뭐냐? 우리는 좀 건달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땀을 안 흘리는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불안당 같으면 땀을 안 흘리는 사람. 그러니까 양반들 중에 좀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안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땀을 안 흘리고 놀고 사는 사람들, 뭐 lumpen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거의 뭐 왕세자이면서 공부는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놉니다. 어느 날 겨울에 이제 눈이 이렇게 한방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느 골목을 지나온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마차에서 내려서 그 치마를 살짝 걷어올리고 그 대문 턱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스름한 불빛 속에서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선녀 같은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잊으려고 해도 잊지를 못하고, 양녕대군이 잊지를 못하고 강제로 자기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각선이라는 지금 우리는 한 상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의 첩입니다. 첩인데 유부녀죠. 그러니까 이 유부녀를 갖다가 강제로 양녕대군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세자 같으면은 옛날에는 이제 어디에 나타났다. 그럼 왕세자 신분이라면 백성들 같으면은 전부 다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왕세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어리라는 여자를 보고 나와라. 말 타고 나하고 가자. 그러니까 주인네들이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왕세자라도 거절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강제로 끌고 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을 내주고 그 어리라는 여자를 말에 태우게 됩니다. 근데 어리라는 여자가 또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사실 왕세자라랑 우리가 뭐 그 신데렐라 신드롬 같은 것도 있지만은, 보통 뭐 재벌이 그 가난한 여자한테 나 따라와라 이러면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어리라는 여자가 어떻게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왕세자가 따라오니까 내가 안 따라갈 줄 알아. 나도 따라가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타고 갑니다. 가는 게 어디냐? 안암동에는 한 개운사라는 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왕세자가 잊으려고 했더니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해갖고 결국은 그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근데 사실 왕세자가 좀 뭐 밖에서 바람 피웠다 그래봤자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게임이 들어갑니다. 그 태종 이방원의 큰 아들이 양녕대원, 둘째 아들이 효령대원, 셋째가 충녕대원, 넷째가 뭐 성녕대원, 뭐 이런 식으로 대군자들하는 거는 본부인한테서 난 아들이고 그냥 군자들하는 왕자들은 다 첩에서 후궁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형의 잘못을 누가 갖다 고자질하냐? 이방원한테, 태종 이방원한테. 세종대왕이 되는 그 충녕대원이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종대왕은 성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권력 게임에서는 형이고 뭐고 아마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실록에 나옵니다. 양녕대원이 네가 고자질했지 이러니까 세종이 아무 말도 못했다. 요 정도까지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어떻게 거짓을 못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마디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충녕대원은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충녕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충녕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책사랄까 그런 역할을 좀 해줬겠죠. 근데 이제 왕세자를 쫓아내는데 이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이게 반성문을 쓰는데 양녕대군의 반성문이 굉장히 거만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아무리 좀 밖에서 이제 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중에 왕 돼서 정치를 잘하면 되지 않냐. 아버지한테 효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한나라 고조 유방 있죠. 한고조 유방. 유방도 어릴 때는 완전히 개판이지 않았냐. 그런데 나중에 한나라를 창업했고 한신도 남의 사타구니 밑에 기어다녔는데 나중에 대장군이 됐다. 나라고 해서 왕이 되면 훌륭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냐. 나도 훌륭한 일을 할 거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큰 소리를 치니까 그 태종 이방원이 이놈은 도저히 인간이 못 되겠다. 이놈을 자르고 이제 충녕대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수강이다 보니까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시인데 누구 파냐? 효령대군 팝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이제 왕세자를 폐위시켜놓고 양녕대군을 폐위시켜놓고 효령대군이 바로 그 다음 아들이니까 왕세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왕세자라고 안 되고 충녕대군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효령대군은 얌전하기는 하는데 술도 한 잔을 못 마신다. 근데 충녕대군은 술도 마시고 그런다. 근데 술을 마시는 이유가 이제 외국에 사신 들어오는데 술도 한 잔 못 마시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나는 충녕을 세자로 뽑겠다. 태종 이방원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못 마셔서 왕세자가 못 됐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뭐 역사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충녕대군이 왕세자가 돼서 나중에 이제 태종이 물려주고 상왕이 되고 자기는 이제 저기가 되죠. 신왕 왕이 되는데 그 태종 이방원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외도 정치, 외척 정치를 막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본마누라의 처가를 모조리 죽입니다. 민무고, 민무질, 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충녕대군 세종이죠. 세종의 또 부인, 심신의 일가를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왕가의 세도 정치를 막기 위해서. 그 충녕대군, 어떻게 보면 세종대군, 이방원이 그 외척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 그 외척들이 자꾸 나서서 이제 정치를 간섭하고 그 세도를 부리고 이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말, 부한말에 볼 때 안동김씨 뭐 60년 세도라고 그러는데 안동김씨들이 이제 그 외척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척 정치를 태종 이방원은 이미 조선조 초기에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던 임금인데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효령대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제 16가지 연애 사건을 쓰면서 라디오 방송도 한 20-30번 했을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라디오 프로마다 저를 나와달라 그래갖고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효령대군이 술을 못 마셔서 왕세자가 못됐다. 그러면 이제 피디도 좋아 죽겠다. 그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밌다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술을 좀 마시긴 마셔야 된다. 저도 좀 술을 잘 마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선조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조선조를 관통한 사상이라든가 이념,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조선을 망하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유교입니다. 고려는 불교를 갖다가 그 국교로 삼아서 이렇게 했지만은 조선은 유교를 이제 국교로 삼았어요. 그 중에도 유교 중에도 성리학을 갖다가 내세우는 바람에 굉장히 교조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저렇게 교조적이 됐느냐. 여자들은 그 남자와 밥도 같이 먹고 길도 같이 걸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종같이 이렇게 사는 게 됐죠. 그리고 조선이 뭐 남자 평등 시대라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판, 살인사건 같은 게 벌어졌을 때 그 재판에서는 고발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은 아버지를 고발 못합니다. 아버지가 살인을 해도 자식은 고발 못합니다. 남편이 살인을 해도 부인은 고발 못합니다. 또 주인이 살인을 해도 종은 고발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주인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고 살인을 해도 그 종은 고발을 못해요. 고발을 하면 어떤 게 재판에 걸리냐. 그 주인을 고발한 죄, 윤리죄, 강상의죄가 걸려야 됩니다. 이 강상의죄는 시박대자라서 대부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마누라가 살해를 당했는데 이걸 고발하면 오히려 내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사대부들의 그 이념이나 사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선을 관통해온 사상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건상이라고 씁니다. 치마 걷고. 건자가 이제 그 거들 건자에다 이제 치마 상자를 쓰는데 건상이라 해서 치마 걷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우리가 시경 그러면 이건 시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춘추 전국시대 중국 전역에서 불리던 노래를 공자가 300여 편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시집을 책 한 권을 만들어 놓은 게 시경이고 거기에 또 새로운 해석을 붙인 게 모시 그래서 그 시경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00년 지나서 누가 새로 편집하고 교정하면 모시본, 시경, 시전, 이렇게 이름이 달라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시경의 그 건상, 치마걷고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예, 아주 그 가사가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치마 걷고 진수라도 건너가리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남자가 너뿐이랴. 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녀석아. 이렇게 여자가 이제 남자를 갖다 욕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여 치마를 걷고 강이라도 건너서 따라가겠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세상에 남자가 너뿐이겠냐. 이 어리석은 놈아. 하고 이렇게 욕을 한 시거든요. 근데 공자님 이 시를 해석을 달리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아주 전혀 맞지도 않은 이상을 갖다 놓고 다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경을 갖다 이제 사서오경에 들어가는 그 경이 하나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냥 연애시예요. 다. 시경에 있는 시가 대부분 다 연애시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춘추전국시대 정치적인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읽어보면 다 백성과 군주의 이야기입니다. 군주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도 군주를 사랑하겠다. 임금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다. 이런 식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이 치마걷고라는 이야기 갖다가 여자들의 음란함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록에나 또 심리록이라 해서 재판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대부분 여자들의 음란한 이야기를 한 걸 다룰 때는 전부 다 치마걷고라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치마걷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 음란한 여자니까 이 살인을 했어도 이 여자를 죽였어도 명예살인이다.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상대방을 죽이면은 명예살인이 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살인을 하면은 이건 이제 모살, 계획을 세웠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죽이면은 정당방위가 소위 인정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늠조차도 조선시대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걸 이제 시박대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조선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리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면 사실 플라토닉한 사랑과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 두 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에도 그 근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 중에서 이제 좀 재밌는 사건들이 이제 유부녀를 이제 간통을 하거나 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음을 하는 그런 사건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의 범죄론이냐 연애의 범죄론이냐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거나 이 사건들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해석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숙종임금 때 허적이라고 영의정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서자 중에 허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자니까 출세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영의정,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국무총리니까 권력은 많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유부녀를 강제로 납치해서 간음하고 버립니다. 길바닥에 버립니다. 그걸 이제 포도대장, 9.1이라는 포도대장이 사건을 접수해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영의정네 집엔 들어가지 못하고 포졸들이 둘러싸고 그 서자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뭐 서자가 안 나옵니다. 포졸들이 지키는 동안은 이제 못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당정으로 서인과 남인의 당정으로 비화돼서 남인들이 굉장히 서적이 남인이니까 서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근데도 숙종이 남인들은 이제 지지할 때라서 그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남인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왕을 갖고 흔들라래요. 근데 숙종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이놈은 이제 이놈들 남인들 잘라버려야겠다 해갖고 그 허견의 그 유부녀 납치 사건을 갖다 이제 밑에 사람들 시켜서 네가 고발해라. 이래서 고발을 시켜갖고 또 영모까지 곁들여서 그래서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수청해버립니다.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수청하고 그 무렵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서인들의 세력이 되는데 이 서인들의 세력이 되면서 인현왕후가 들어서죠. 그래서 인현왕후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잘 지나는데 남인들이 이제 다 정권을 뺏기다 보니까 누가 나서냐 그 장희빈 남인들 저 장희빈을 또 내세워서 이제 대결을 하려는데 서인들하고 그래서 장희빈이 왜 남인이냐 사실은 그 장희빈의 뭐랄까 큰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남인하고 좀 관계가 있고 장희빈의 어머니가 뭐 남인 뭐 조사석 대감의 정부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는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남인들은 장희빈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아들 낳자마자 장희빈을 움직여서 그 어린 아들을 갖다 원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원자라는 거는 이제 세자가 되기 바로 직전인데 원자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인들이 서인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니까 숙종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은 장관 자리 내놔라, 판서 자리 내놔라. 반대할 놈들은 다 판서 자리 내놓고 나가라. 그러니까 서인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참 임금께서 야박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대신들 소위 말해 판서를 자르냐 이렇게 쉽게 자르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30살이 다 돼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걸 원자로 세우려면 니들이 왜 반대했냐. 이제 겉으로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인들이 또 잘려나가고 심지어 이제 인현왕후까지 또 잘려집니다. 이렇게 잘려나가고 남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런데 남인들이 정권을 또 잡으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남인들이 또 이제 왕을 갖고 흔들려고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임금이 또 못 참아서 이제 남인들 다 잘라버리고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킵니다. 인현왕후 복위시키면서 장희빈 사약미게 죽이고 그래서 저는 숙종 임금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마누라까지 참 가차없이 죽이는 정말 무서운 임금이다. 그래서 숙종 시대 보면은 그래서 옥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남인으로 바꿨다, 서인으로 바꿨다 그런 게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종 때, 영조 때까지 이어집니다.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에서 남인과 소련에 지원을 하고 이제 영조는 이제 그 숙빈 최씨의 아들이다 보니까 서인 중에서 노론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신임 의리 마치 영조를 왕으로 추대한 노론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이것이 이제 신임 의리라 하는데 영조 임금이 그 제2기간 내내 노론들한테 시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론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의리를 배만하지 못해갖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사도세자를 죽이고 노론의 반대에 무릅쓰고 막판에는 결국 이제 그 어떤 반전을 이뤄서 그 정조를 갖다 왕으로 세우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조선의 그 어떤 왕들의 역사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어떤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여자들의 궁중 암투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 강해군 때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인 북인 이렇게 또 싸우게 됩니다. 그 남인 중에 이제 북인 중에 그 허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북인 중에 굉장히 이제 실제로 정치는 안 했지만은 북인의 가장 우두머리급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남병 조식 선생입니다. 조식 선생은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무서운 양반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졸까봐 이 턱 밑에 칼을 받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졸다가 칼에 찔리라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 새 방울을 하나 차고 다닌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딸랑하고 울립니다.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라서 이 제자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합니다. 그 중에 정인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물론 그 임진왜란 때 의병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상적으로, 유교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
이소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씨문중에 시집을 갔는데 후처를 갔어요. 근데 후처를 가다 보면 남편이 일찍 죽었고 재산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처의 딸들이 후처를 갖고 소사라는 건 이제 가부라든가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이소사가 음란하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감청에다가 아무 죄도 없다.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고발하다 보니까 이제 영남이 바로 그 남명 조익 선생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 선비들은 다 남명 선생이 있는 쪽을 향해서 뭐 절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일 정도로 그 남명 조식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명 조식은 더구나 이제 자기 턱 밑에 칼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안 봐주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쫓아내겠어. 그 종들을 감청에 잡아다 놓고 팹니다. 그 조선시대의 곤장을 때리는 게 법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20대 이상 때리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런 법도가 다 있는데 이 법도를 무시하고 때립니다. 이걸 난장이라 그러는데 난장은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울 때 너 이 새끼 박살 낼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박살도 때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살 낸다는 말을 쓸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그런 겁니다. 근데 종들이 몇 명 잡혀가서 죽었어요. 이 여자는 양반의 여자였다면 양반의 여자는 아주 중재를 짓기 전에는 곤장을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종들만 억울하게 잡혀가 매 맞고 곤장 맞고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항의를 하러 그 진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소복 입고. 그것도 임금한테 가서 이제 임금이 행차할 때를 기다렸다가 북을 치거나 그 갱가리를 쳐서 소위 신문고 두드리듯이 자기 억울한 점을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일이 그 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이정희라고 굉장히 이제 학자죠. 그 당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 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친척이에요. 그 이소사라는 여자라고 친척이다 보니까 참 그렇지 않냐. 남녀 사이는 은밀한 건데 그걸 갖다가 선비들이 나서서 왈가왈부를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 남명하고도 친구고 태계 이양하고도 친구고 다 친구인데 이정이랑 이렇게 친구인데 남명이 이정이라는 놈 못 쓰겠다. 절교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정이라는 참 황당한 거예요. 남명이라고 그 영남 학파의 한 우측을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나하고 절교를 해? 너무 심하다. 그 얘기를 태계 이양한테 했어요. 태계 이양한테 하니까 태계 이양도 좀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녀 사이 이야기를 갖다. 그건 뭐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더구나 그런 일로 절교를 할 수 있냐. 친구 사이에. 이거 옳지 않다. 그때 남명이 또 화가 벌컥 해갖고 그 말을 듣고 태계 이양하고도 절교다 이제. 그래서 태계 이양하고 태계파하고 남명파가 그 사이가 안 좋은 이유도 그거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이소사 사건을 뭐라 하면 그 당시 부원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부원이란 뜰붙자니까 뜬소문 이야기라는 겁니다. 뜬소문 사건. 그러니까 뜬소문이 크게 사건이 돼갖고 이게 그 조선일까지 올라 보고하다가 실록에 7, 8번이나 기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것도 뭐 진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명 조식을 처벌해야 된다. 뭐 영남 선비들을 처벌해야 된다. 논의가 분분하니까 이제 그 왕이 그 당시 선종가 그런데 그 왕이 그런 게 그는 영남의 어리석은 선비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냥 용서해 주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유야무야 됐는데 영남의 선비들이 굉장히 완고한 겁니다. 얼마나 완고하냐. 그 왕이 분명히 그런 일을 없이 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질문을 지붕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사건이 되고 이제 유배도 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영남 선비들이. 근데 그게 또 이상한 풍속이 돼갖고 그 뒤로 영남에서 이제 좀 바람을 피운 여자가 있는 집은 지붕을 벗겨버린답니다. 그게 하나의 풍속이 돼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애매모호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남명 선생 쪽에 그 영향을 받은 영남의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의 그 어떤 그것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근데 이 엄격했는데 남명 선생의 거의 일대 제자로 하시는 사람이 정인홍이고 정인홍의 제자 문인이라고 보통 문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릴 때부터 학문을 배우면 이제 제자라 그러고 그 밑에 가서 자주 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문홍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홍도가 예쁜 처벌 하나 두고 있었는데 이 문홍도라는 사람이 죽자 그 큰아들 문신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금단의 열매를 딴 건데 간통을 했는데 이 동생놈이 고발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동생놈이 보니까 동생은 형을 고발하면 이건 윤리의 제를 위반하는 겁니다. 형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우가 동생을 고발한 하흑상
이걸 갖다 재판을 하게 돼갖고 이놈이 재판 받다가 곤장 맞고 죽었어요. 근데 참 억울하죠 이제. 억울한데 형은 이제 그 뒤에도 계속 그 아버지의 첩하고 이제 간통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그 동생의 부인이 이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발하면 또 이제 시아주번을 고발한 게 되니까 또 자기가 죽을 거고 이제 이웃 사람한테 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시키는데 어떻게 고발을 시키는 현장을 잡아놔야 되니까 종들을 동원해서 그 간통하는 방에 뛰어들어가서 그 옷들을 다 이불이랑 다 갖고 나오고 빨가벗은 채로 남겨놓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신이라고 문홍도의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소위 말하는 서모죠. 서모하고 간통한 사건이 그 처벌을 받아서 그 죽죠. 이제 그 사형을 당해 죽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단의 사랑이죠. 금단의 사랑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이제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어우동과 유감동입니다. 그리고 어우동과 유감동인데 유감동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조선시대 판파탈 같은 여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좀 어떤 평범했던 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김여달이라는 놈한테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그야말로 판파탈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소설로서 진짜 멋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파탈이 된 뒤에 그야말로 이제 은을 만드는 사람, 은장이라고, 그리고 은을 만드는 사람, 하고 또 말 안장 만드는 사람, 녹그릇 만드는 사람에서부터 정승의 아들까지, 정승까지, 삼촌과 조카가 같이 이 사람하고 이제 섹스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세종 때 이제 발칵 뒤집히죠. 조정이 발칵 뒤집혀서 전부 다 곤장 10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줄줄이 맞게 됩니다. 근데 이 왜 곤장을 100대에서 40대까지 안 맞았냐. 사실 그 강상의 윤리 위반이 죄인데 이 여자가 나중에 기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이 됐을 때는 그냥 그건 이제 간통이 아니라 간음이 아니라 매춘이 되니까 매춘죄가 이제 적용이 돼서 곤장 100대에서 이제 40대까지 이렇게 많이 맞았죠. 이제 그때 소위 말하는 항의정승의 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또 이 에로스적인 사랑 중에 또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구에 이제 그 명종 때 선조의 이제 아버지 뻘되죠. 명종 때 대구에 유연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연이라는 사람은 좀 뭐랄까 형이 좀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이제 박약하랄까 좀 모자란 사람인데 결혼은 어떻게 양반의 집안이니까 결혼까지 이렇게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10년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매부가 참 재산이 많은 집인데 형이라고 놈이 있어서 재산을 찾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형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하나 잡아다가 형 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생이 보니까 이건 참 형 같지가 않거든. 아무리 봐도 형 같지 않은데 형수가 남편으로 떡하니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이게 형수가 남편이라는데 동생 입장에서 남편이라고 안 하기가 참 어렵고 이제 형이라고 안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저거 다 조사하고 나다 보니까 동생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형수하고 그 가짜 형하고는 이제 팔팔 뛰고 더구나 이제 매부까지 가세가 팔팔 뛰고 이 동생놈이 재산을 노려서 형을 갖다가 가짜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형을 갖다 재판에 걸어갖고 형이 곤장을 맞고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 곤장을 맞고 죽었는데 그 부인한테 말해가지고 이원수를 꼭 갚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양 어디쯤에서 진짜 형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형이 나타나갖고 그 가짜 형은 전부 다 이제 사형당하고 매부도 사형당하고 다 사형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째서 부인이 가짜 남편을 갖다 받아들이고 살았냐. 이걸 갖다 굉장히 의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이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길 뭐라고 해석하면 여자가 10년 이상 외롭게 살다 보니까 그 남자 가짜 남편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양반의 며느리는 재혼도 못하고 재혼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그 집안 3대가 그 가거시험을 못 본다. 재혼을 하면은 가거시험 그 자녀 아니라고 실절하는 거. 그 정조를 잃은 사람들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3대가 적어도 가과시험을 보는데 조선시대 가과를 못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황당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명예살인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아주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연의 형과 그 형수 또 같은 그런 어떤 사랑도 역시 에르스적인 사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떻게 에로스적인 사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플라토닉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종환 시인 잘 아시죠? 접시꽃 당신 같은. 우리 접시꽃 당신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조금 전이죠. 그 무렵에 천주교 청년회장을 강화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도종환이 그때 이제 해직교사입니다. 해직교사라 보니까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창교역 부모협의회를 통해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이 성당의 스님이 그 신부님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신자들이 나이 먹은 신자들은 전교조니까 빨갱이다. 강의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예, 성당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그 천주교는 이제 개신교와 달라서 이제 사목위원이라고 씁니다. 개신교는 이제 그 장로라 그러는데 그 사목위원들 회의에서 그러는 겁니다. 도종환이 빨갱이다. 강의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청년회장으로 할 따라서 청년회장은 자동직으로 이제 그 사목위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목위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 신부니까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몰라요. 저보고 물어봐요. 도종환이 빨갱이야?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빨갱이 아닙니다. 그때 강연하게 해도 돼? 예, 강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도종환이 와서 이렇게 강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도종환 그 당시 이제 해직교사라면 어디 가서 강연도 못 해요. 강연 장소를 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굉장히 오히려 좋아졌죠. 진보 세력한테 오히려 더 좋아진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엔 강연을 못하게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 접시꽃 당신을 읽고 많은 저라도 이제 젊었을 때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 독서 모임이 어떻게 보면 사상 모임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면 독서에 이런 것들 되게 다 독립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단하기 전에 독서 모임을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가씨들이 그 도종환의 시를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했는데 또 도종환이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어떻게 재혼을 하냐, 이제. 접시꽃 당신이 읽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접시꽃 당신이 너무 많이 알려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부인이 죽고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재혼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 또 재혼도 하고 그래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접시꽃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 정조시대 최저공이란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벼슬이 낮았을 때, 부인이 그 배옷, 여름이 돌아오니까 이제 배옷을 지어줍니다. 모시옷을 지어주죠. 이 모시옷을 지어주는데 미처 모시옷을 재단만 해놓고 다 꼬매지도 못한, 바느질을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이 돌아와서 그 모시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아직 바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재단하고 바느질을 하다 말았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서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그 시 이름이 백저행이라는 건데, 하얀 모시 옷에 대한 시라 이런 뜻인데, 그 시가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도종환의 시가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설처럼 희디흰 모십에 아내가 생전에 마련한 물건이라네. 남편을 위해 아내가 고생하며 마련한 옷, 바느질도 마치지 못하고 먼저 죽었네. 그대가 창문 앞에서 바느질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옷 지어 입는 것을 그대가 못 볼 줄 누가 알았으리. 이 옷이 비록 하찮더라도 나에게는 소중하니 차후에 어찌 당신 솜씨 얻어 있겠어. 누가 항천에 갈 수 있으면 내 말을 전해줘. 이 모시옷 낭군 몸에 빈틈없이 잘 맞는다고. 그 모시옷을 입으면서 죽은 부인이 재단을 한 옷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항천에 가는 사람 있으면 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가 저는 굉장히 좀 아름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 아름다운 사랑이죠. 어떤 그 죽은 부인에 대한 사랑. 이 죽은 부인에 대한 사랑인데 그 애절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허균, 우리가 홍길동전의 허균 같은 경우 잘 아는데 허균도 일찍 결혼을 했어요. 조선시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일찍 결혼을 합니다. 일찍 결혼했는데 허균이 젊었을 때는 좀 건달이었어요. 그래서 깡패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뭐 기생도 잘 출입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서 그 허균이 남긴 책들을 보면 뭐 협계, 깡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히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훌륭한 것들이 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허균이 공조 참의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공조참이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 여자들한테도 벼슬이 있답니다. 그 우리가 뭐 정경부인, 숙부인, 영부인 이러는데, 참의가 되면은 숙부인 첩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벼슬입니다, 이제. 그 첩지를 받고 보니까 이 허균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균은 본부인이 죽은데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했는데, 그걸 원래 첩지를 요구했던 게 누구냐면 전처였어요. 전처는 임신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만삭의 부인을 태우고 강원도까지, 한양에서 강원도까지 피난해 가서 어느 섬까지 들어갔는데 그 섬이 또 위험하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제 그 강원도 무슨 진부령인가 어디 밑에 아주 작은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 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삭의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간신히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저걸 못해갖고, 조리를 못해갖고, 사흘 만인가 나흘 만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허균이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또 엄마 젖을 먹지 못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그 기록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허균이 나중에 이제 이 공조참의가 돼서 그 부인한테 첩지가 내려오니까 그 망실문이라서 부인을 애도하는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쓰는데 그 글이 굉장히 애통합니다. 아들은 젖이 없어 곧바로 죽고 처음 낳은 딸은 장성하여 진사 이서성이 시집을 가서 아이가 딸을 하나씩 낳았다. 이렇게 되니 이제 그대의 아름다운 숙행으로 중년도 살지 못하였으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중년도 살지 못하여 천도를 헤아리기 어렵도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등잔불을 돋우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었다. 그대는 바느질을 하고 나는 책을 읽고 내가 잠을 자려면 그대는 애교스럽게 말하기를 태면하면 안 돼요. 나의 부인 첩지가 늦어진답니다. 그래서 허균의 전 부인이 허균이 이제 책을 안 읽고 잘나가려면 애교를 부른다. 당신이 빨리 가과시험에 합격해서 첩지를 받아야 벼슬을 해야 나도 첩지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애교스럽게 굉장히 애교를 잘 떠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불구하고 22살에 그 임진왜란 피난살이 때문에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첩지가 나오니까 허균이 18년 만에 그 부인 죽은 데 18년 만이거든요. 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 망실문, 부인을 위한 애도문을 쓰는 거죠. 누가 아랬으랴. 18년이 지난 후에 첩지를 앞에 놓고 허공에 고하게 될 줄이야. 영전의 교지를 바치나 영원함을 누리는 자는 처음에 나와 머리 올린 그대가 아니라네. 만약 그대가 안 되면 반드시 슬퍼하고 탄식하리라. 오후 애통한 부인이여. 을미년 가을에 길주에 돌아와 강릉 외가에 묻었다가 경자년 3월에 강원도 원주 서면에 앉아고 상가 행장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인을 다시 이장을 하고서 쓴 이야기입니다. 저는 허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부인이 죽은데 애통한 그 추도문을 많이 남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야사로서 이제 그 18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우리를 또 감동에 적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에 지금은 이제 아마 북쪽 땅이 됐을 텐데요. 그 천민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농사꾼 부부인데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어느 날 소를 끌고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러나 부인이 감자인지 뭔지 이렇게 쪄줬는데 싸갖고 이제 소를 끌고 갔는데 저녁 무렵이 되니까 눈이 엄청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 소는 돌아오는데 부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찾아 그 추지령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남편이 발이 삐어서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글로 내려가서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못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나란히 둘이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죽었는데 다음날 그 시체를 두 구를 발견하고 그 통천 현감 이영렬이라는 사람이 아주 자기가 그 상주가 돼서 아주 장례를 치러주고 두 부부가 열렬히 사랑해서 이렇게 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연료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문을 내려주고요. 조선시대 선조 때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왔대요. 그 당시 후금이라 그러죠. 인조 때 쳐들어오는데 인조가 이제 남한산세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이제 황전을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비빈들, 왕비와 부인들을 다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시킵니다. 다 피신시킨데 그 방어사 중에 영의정을 하던 김유의 아들 중에 김경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경진이라는 방어사인데
청나라 군사를 막아야 될 놈인데 이건 지 마누라부터 처부에부터 그냥 다 끌고 수레를 태워서 말을 다 강제로 징집을 해서 지 가족 먼저 그 강화도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화도 그 김포 끝에서 이제 강화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배를 다 심지어 복림대군도 안 건네주고 지들만 먼저 건너갑니다. 나중에 이제 복림대군 부인이 막 욕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태워다 줬는데 이제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도까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보고 김경진을 다 자살해라 합니다. 정조를 잃지 말고. 그러니까 김경진의 뭐 할아버지, 어머니, 또 지 본부인 첩까지 6명인가 7명인가 다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배 타고 도망가고 이제. 그래서 참 이게 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나. 왜 여자들 보고 다 정조를 잃는다고 자살해라 그러고 자기 혼자 왜 살아남아. 자기 혼자만 도망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굉장히 큰 이제 벌을 받긴 했는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제 결국은 청나라 군사한테 끌려갑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 전쟁에는 가장 비참해지죠. 뭐 베트남을 봐서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고, 여자들이 이제 군인들한테는 보통 뭐 옛날의 전쟁이나 지금의 전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무조건 점령지역에 들어오면 여자들 강간하게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럽니다. 대부분. 특히 이제 2차 대전까지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특히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심했는데, 무조건 뭐 수레바퀴보다 큰 사람은 다 죽여. 그게 명령입니다. 수레바퀴보다. 그래 모조리 다 누락질해. 그리고 자기 사인가 누구 죽였다 해서 그 마을은 심지어 풀 한 포기까지 살려놓지 않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이제 징기스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영토를 정벌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청나라한테 당했습니다. 당하고 나니까 여자들도 이제 겁탈을 당했죠. 겁탈을 당했는데 여자는 말에 태우고 청나라 놈들이 여자는 말에 태우고 끌고 가고 이 말을 끄는 사람을 남편을 시켜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또 말을 탄 여자 보고 정조도 안 지켰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 얼마나 못났으면 날 갖다 이렇게 만들었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볼낯이 없다 하고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뭐 사랑도 아니고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조선의 남자들 너무 좀 맹탕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좀 손해보고 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신유사옥이 일어납니다. 신유사옥은 이제 그 정조가 최저공이라든가 장약용이라든가 이런 실학을 하는 학자들, 남인 학자들을 많이 발탁을 합니다. 많이 발탁을 그걸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 노론들이 천주교를 박해를 하면서 그 천주교 아닌 사람들까지 모조리 숙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학규라는 사람도 신유 박해 때 뭐 천주교를 믿었다 어쩌고저쩌다 이렇게 소문만 듣고 이렇게 18년 동안 유배를 갑니다. 18년 동안 유배를 가는데 부인이 편지를 보냅니다. 부인이 편지를 보내면 뭐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온 편지도 있고요. 그 편지에 뭐라 그러면 당신을 못 본 지 뭐 10몇 년이 지났다. 이제 나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 내가 당신한테 얼굴을 지금 보이면 차마 부끄러워서 못 보이겠다. 물론 남자도 늙었었는데 여자는 오히려 자기가 늙은 모습을 남자한테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아니었나, 조선시대의 사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이제 부인이 죽은 뒤에 그 제문을 남겨놓습니다. 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데, 10년이 지나 수백 행에 이르는 당신의 편지에 흰머리카락이 수없이 늘고 고운 얼굴은 쪼그라져 버렸어요. 이 물꼬로 당신을 어찌 볼 수 있겠어요? 했죠. 죽음이 가까이 이르고 감정이 복받쳐 마음이 다급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편지를 보냈겠어. 이 학교가 자기 부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굉장히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신은사옥 때는 상당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도 18년 동안 유배를 가죠. 강진으로 18년에 가서 뭐 다산초당에서 수많은 책을 써서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 이렇게 불리는데 저도 이제 강진까지 이렇게 가서 그 다산초당까지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믿었어요. 믿었다가 나중에 정조가 살살 꼬셔갖고 이제 그러면 안 믿겠다 맹세문까지 썼어요.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배교를 한 거죠. 배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이 어떻게 보면 남인들 또는 실학하는 사람들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배를 18년 동안 유배를 보내고 이제 좀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도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학기라는 사람, 뭐 정약용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김여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김여라는 사람은, 친구가 천주교 믿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 사건에 휘말려서 한경도로 부령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는데 거기서 연하라는 아주 아름다운 기생을 만납니다. 그 기생을 만나서 남긴 시가 한 수십 편이 있습니다. 그 수십 편의 시 중에 사유악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유악보라는 거는 벽에다 북쪽을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그런데 이 여자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시들의 대부분이 물론이 그대는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나는 북쪽 바닷가 미인을 그리워한다네.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추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앵두가 무거워져 가지가 늘어졌네. 연하가 손으로 따서 바구니에 담으면 수정처럼 둥글고 빛이 영롱했네. 하나를 입에 넣고 연하가 물었지. 내 입술이 붉어요. 앵두가 더 붉어요. 늙은 내가 황량한 유배지에 살면서 3년 동안 이 열매로 굶주림을 면했네. 오늘 꽃이 핀 것을 보니 꽃이 피었다가 지면 열매가 무르익을 테지. 그래서 이 연하는 기생이 굉장히 애교를 잘 부르는데 그 애교 부르는 모습, 앵두가 더 붉어요. 내 입술이 더 붉어요. 이런 것까지 이제 시를 다 남겨놨고, 이 연하라는 여자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입니다. 스스로 말하길 뭐라고 말하면, 백두산에 맑고 맑은 전기를 받고 2000년 만에 태어났다. 자기가. 2000년 만에 태어난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도 하지만 엄청 잘한다. 초목은 한 채를 살고 사람은 한 시대를 산다. 아주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연희 언행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었어요. 이 김여라는 시인이 책을 남겼는데 그게 천주교 박해받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뭐 그 부령에도 온천이 있는가 봐요. 무슨 달이 뜨면은 어느 겨울로 오세요. 내가 술을 갖다 놓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술 뭐 안주는 넘친다. 술과 안주는 넘친다니까 남자들은 완전 이제 로망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생님이 이제 그 뭐랄까 목욕까지 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정경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하라는 여자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부령의 사또가 굉장히 악인입니다. 그 악인을 갖다 그 김여라는 시인이 철천지 원수라고 나중에 뭐 살점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그 곤장을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습니다. 좀 닭살이 돋는 사랑 이런 사랑도 있는데 삼위당 김씨와 당납당 하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기이한 게 한 마을에서 한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남녀가. 그래서 18살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살이 돼서 딱 결혼도 사실 조선시대 18살 조금 늦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결혼 첫날 밤에 신혼 그 초야를 치러야 되는데 시를 한 편씩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시가 굉장히 좀 아름다워요. 상경에 밝은 달은 봄꽃 같아라. 꽃이 화려한 때라 달빛이 더욱 고문해. 달 따르는데 꽃 같은 님이 오니 둘도 없는 아름다움이 내 집에 있네. 이 부인이 이제 자기 집에 온 걸 갖다가 마치 달 따르는데 꽃 같은 님이 왔다. 이렇게 마치 닭살이 돋을 정도의 시를 써줍니다. 근데 여자도 굉장히 이제 학문이 높은 여자예요. 그 좋은 시를 받고 나니까 이 여자도 시를 한 편 지어서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은 달빛이 그윽하고 정원에 꽃이 만개했네. 꽃 그림자 서로 엉키고 달 그림자가 더하네. 달 같고 꽃 같은 우리님과 마주 앉으니 세간의 영웅이여 내 알 바 아니네. 이게 자기 남편은 달 같고 꽃 같아. 그러고 마주 앉아있으니까 세간의 모든 부귀영화가 필요 없다. 결혼 첫날 밤에 그렇게 이제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첫날 밤에 그 당시에 좀 수줍어하고 그랬을 텐데 이런 시를 주고받았을까. 그 전에 이미 서로 연애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이 여자가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우리 마을에 하씨가 살고 있는데 집은 가난해도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아들 6이 있는데 그 셋째가 하립이다. 풍채가 빼어나고 재주가 영민하여 매양 부모가 보고 기뻐하더니 중매자를 넣어 혼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칭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려면 조선시대는 과거시험을 봐야 됩니다. 과거시험에 대해서 벼슬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하립이라는 남자도 이제 과거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은 또 운이 억세게가 없어갖고 10년 내내 과거시험에 떨어집니다. 유럽 같은 사람은 9번을 장원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과거에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절에도 보내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서울에 가서 미리 좀 서울 구경 좀 하다가
가시험을 봐라.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해주고 또 비녀를 팔아서 여비를 대주고. 근데 10년이 넘도록 이제 가시험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그 가시험을 보러 남편하고 헤어졌을 때도 이 여자가 또 시를 씁니다. 남편하고 헤어졌으니까 외롭죠. 빈입을 끌어안고 임차자 헤매노니 인께서 바란 대로 웃고 들어오시더이다. 좋아서 깜짝 반기니 허망해라 꿈이네. 떨어졌으니까 외로워서 꿈을 꿨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보니까 꿈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랑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나옵니다. 이 사람은 10년 넘게 가거심에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 여자는 격려를 합니다. 당신께서 이번에 또 낙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머리털을 잘라 양식을 싸보냈고 올 봄에는 비녀를 팔아 여비로 보냅니다. 제 한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당신이 어찌 궁핍하게 하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경사스러운 각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남편은 가난하게 할 수 없다. 여비를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비녀도 팔고 다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보시면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니까 이 여자도 이제 좀 화가 난 겁니다. 이제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떠나 한양에 있는 이가 얼마나 되며 아내와 이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난군의 부모와 내 난군의 젊은 아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결단코 맹세하소서. 이 좋은 세상에 어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지 못하신다면 이 몸은 배틀을 끊고 경계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오니 당분께서는 그리하소서. 이제 협박입니다. 여자가 이제 배틀을 끊어버린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파업을 하겠다. 여자 부인으로서 하는 일을 파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래도 가거시면 또 떨어집니다. 가거시면 계속 떨어지고 결국 이제 가거를 포기하고 진안에 들어가서 부부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세상 어떤 자연과 같이 살면서 세상의 영역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겠는데 그래도 여자가 조금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뭐라고 살아있는 농사를 짓는데 남편이 심은 모는 이만큼밖에 안 자라고 자기가 심은 모는 이만큼 자랐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자존심 같았죠. 만약에 이 여자가 내가 가가시를 넣었다면 합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그런 여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송독봉이라는 여자도 남편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딸을 달라고 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안 세워주냐, 네가 남자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장부로서 이제 할 말 다 하고 이랬던 여자인데 심지어 이제 그 신랑이 선조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벼슬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집안에 있는 그 부인한테 편지를 받아서 뭐라는 나는 그동안에 바람도 안 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겨우 몇 년 됐다고 바람 안 피웠다고 큰 소리 치냐. 나는 당신이 20년 동안 유배 생활할 때 바람 안 피웠다. 이렇게 이제 그 여자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동일보감 쓴 허준. 허준을 갖다가 내연에 발탁해준 사람이 송덕봉의 남편입니다. 미암 유이친이라 해서 그 허준의 아버지 쪽이랑 좀 친해서 허준이 2달에 한 번 걸로 놀러 옵니다. 놀러 오던 그 의술이 좋다 보니까 너 내연에 들어갈래? 내가 이조판사할 때 소개장을 써주겠다. 이제 조선시대 영의정이라든가 정승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임금 임명을 하지만은 말단 벼슬은 그 이조판서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로 말하면 총무처 비슷한 거죠. 그 이조판서가 한테 소개장을 써줘서 허준이 내연이 된다. 그래서 허준은 어떻게 보면 의과 시험을 봤다 그러는데 안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자연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어떤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그 여유로움, 그걸 또 시로 남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날이 이미 한낮이라 볕이 뜨거워 내 등에 땀이 흙을 적시네. 세세히 가라지 뽑아 긴 이랑 맞춰갈 때 작은 고모 큰 고모 점심을 차리네. 보리밥 달고 국맛이 꿀 같으니 밥 푸는 숟가락은 먹는 양에 맡기네. 배 두드리다가 또 노래하니 포식은 고생하여 열심히 일한 탓이네. 그래서 그 포식이라는 말은 배부르다는 뜻이죠. 이 배부르다는 뜻인데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동양의 이상향이라는 것은 요선시대를 말합니다. 중국의 요선시대. 그래서 요선시대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해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집에 밥을 배불리 먹어서 배를 두드리면서 따뜻하게 산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한포고복이라고 합니다. 배를 두드리고 등이 따뜻하다. 그래서 이게 격양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동양의 모든 중국, 일본, 한국 이 모든 나라들의 이상향, 유토피아는 요순시대입니다. 그래 모든 임금들이 요순시대를 바라면서 그런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배두드려가 또 노래하네. 포식은 고생하여 열심히 일한 탓이네. 그 농부로서의 어떤 한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했던 걸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망도 했고 가와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원망도 했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자연에 돌아와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말년에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지금도 지난해 가면 이 삼이단 김씨의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 갖고 이렇게 여행 가실 때 아마 들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삼이단 김씨도 이제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심노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노승이라는 심락선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심락선이라는 사람은 노론 계열인데 제주도에 그 만덕이라는 의녀가 있었죠. 그 나중에 기생하고 나중에 뭐 정정인걸 만나고 드라마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 의녀가 있을 때 거기에 목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심노승이라는 사람이 제주 기생 만덕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합니다. 뭐라고 험담을 하냐면 만덕이는 그 기생노릇을 하면서 돈 있는 남자들한테 쓸 거 아니고 쓸 거 다 빼주다가 돈 없으면 바지까지 다 벗겼다. 그래서 바지를 널어놓은 것이 빨래줄에 가득했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또 외상 술 먹고 돈 안 내면 바지까지 다 벗기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제 기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노승이 그런 걸 남겼는데, 그 재밌는 건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부부가 사랑이 아주 깊었어요. 사랑이 깊어서 시골의 파주에 집을 짓게 되는데, 그 부인하고 800이라고 누워서 뭐 방은 어느 쪽에 하고 마루는 어느 쪽에 내고 창문은 어느 쪽에 내고 이렇게 아주 그 집 설계까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봄에 쑥이 돋아나면은 그 쑥을 캐서 국을 끓여서 먹고, 남편이 술 한잔 마시고 싶다는 여자가 빈대 팔아서 반지 팔아서 또 술을 사다가 온 가족이 웃으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사랑이 더 이제 깊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심노승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부인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나중에 집이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이 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병으로. 먼저 죽었는데 심노승이 또 부인을 추억하면서 그 간을 가지고 집에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새 집에, 꿈에 그리던 새 집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인이 죽었다. 그럼 그 간을 가지고 먼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데는 뭐 없을 거고요. 근데 이 심노승은 간을 가지고, 부인의 간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나중에 시를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눈물의 근원이라고 하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근원이란 눈물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태학사에서 심노승의 문집이 나왔는데 문구본으로 나왔습니다. 책값도 엄청 쌉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기사로 되면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봄날에 그 부인이 그 쑥국 한 거 끓여주던 걸 생각하고 심노승이 그 동생네 집에 가서 제주씨가 쑥국을 끓여주는 거 보고 그 쑥국을 보자마자 이제 그 눈물이 나는, 부인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눈물은 무엇인가 이런 걸 남겼습니다. 저도 그 쑥국을 생각하면 좀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83년도, 4년도쯤에 이제 삼성미술문학 도의문화저서성이라는 걸 받았을 때 그 심사위원이 이청준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국장이, 삼성미술문화재 국장이 토요일 날 저를 불러서 이청준 선생님 놀러 가자. 그래갖고 놀러 가자 그러더니 그냥 이청준 선생님 집에 가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 남대문 시장에서 뭐 건어물이라도 좀 사가자. 그래서 건어물 사러 갔다가 거기서 뭐 리어카에서 석구를 팔고 뭐 어쩌고 해서 그 석구라고 소주를 갖다 좀 몇 병씩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청준 선생님 집에 갔을 때 완전히 해가 졌을 때 술이 취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사모님께서 쑥국을 끓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쑥국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몇 년 전에 이청준 선생 돌아가시니까 참 그 쑥국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쑥국에 대한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 조선에 이제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록을 위주로 한 정사, 그 다음에 몇 분
수많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진 이제 문집 또 야사 이런 것들인데 뭐 엄연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수총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좀 야사 중에 좀 음란 야사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엄연순이라는 눈 잠을 쫓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을 쫓는 책, 졸리지 않게 하는 책. 이래서 이제 음담패설이 많은데 그것을 뭐랄까 그 시대를 좀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이렇게 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선조 임금의 딸 중에 이제 정수공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근데 선조 임금은 자식 교육을 제일 못 시킨 사람입니다. 임해군, 강해군, 또 뭐 신성군, 순하군 이런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강해군은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이제 별도의 친다 그런 임해군, 신성군, 순하군들이 얼마나 악질 등의 악질인지 지나가는 사람은 괜히 칼로 찔러 죽이고 술 안 가져온다고 뭐 종들을 갖다가 기둥에 묶고 망치를 때려서 이빨을 뽑아버리는 아주 그런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기양을 보냈더니 기양 가서도 다 이제 걸핏하면 사람 패고 죽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아무도 붙어있으려고 안 그래요. 있으면 무조건 죽이고 막 망치에 두들기고 그러니까. 그런 악질인데 이 딸은 아주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신익성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신익성이라는 사람이 한테 결국 잠자는 모습까지 안 보여줍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잠자는 모습까지 안 보여주는데 어느 날 늦잠을 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모습이 예쁘다고 자기 딸에는 시를 한 편 지었어요. 꽃으로 덮여는 아름다운 누각, 빛이 핀 누대에 봄이 무르익었네. 아름다운 미인은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데 사람의 근심을 앵무새가 노래하네. 이렇게 해서 그 시를 하나 지었는데 부인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쓴 시인데 부인은 자기가 누워 잠자는 모습을 남편이 봤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남편보다 죽을 때까지 먼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몸가짐 같은 거, 어떤 자세,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본받을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조선에 이제 3대 여류 시인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허난설원, 또 이제 이옥봉 이런 사람인데 이옥봉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 이제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그 시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처음에 어릴 때 결혼을 해서 가부가 청산가부가 돼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당시 이제 승지, 지금으로 청와대 비서죠. 청와대 비서쯤 되는 사람이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편지를 보내서 나를 당신의 첩이 되게 해달라. 그래갖고는 첩이 되게 하려니까 그 남자가 첩이 안 받아준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문장으로 이름이 높아서 나보다 이름이 더 높으면 되겠냐, 남편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내 첩이 되고 싶으면은 시를 쓰지 말아라 앞으로. 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조원이라는 사람의 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 쓰는 어떻게 보면 예술의 힘이라는 거는 누가 하지 말란다 그래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원이라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시를 수십 편을 쓰게 되는데요. 이 수십 편을 쓰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가난하고 안타깝고 사람은 병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영혼까지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소식이 뜬 끊기는데 어느 날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산동반도 그 근처에 있는 갈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다로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걸 꺼내보니까 여자의 시체인 겁니다. 여자의 시체인데 자세히 보니까 몸에다 칭칭 갖고 있는데 기름 먹인 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먹인 종이가 뭔가 봤더니 그 여자 이옥봉의 시집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시를 쓰고 그거 갖다 기름 먹여서 흐트러지지 않게 자기 몸에 칭칭 감고 한강에 투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이 관리가 그 기름 먹인 종이를 다 꺼내갖고 일일이 다시 썼습니다. 다시 써갖고 중국에서 책을 편찬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져갖고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 사신으로 오게 됐는데 사신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족반사라 해서 사신을 맞이하러 압록강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희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승지 조원의 첩이라는 여자가
쓴 책을 하나 갖고 있다. 시집을 하나 갖고 있다. 승재 조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 시집을 구하게 된 배경을 다 얘기해주고 내가 이 시집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그 조일현 선생님 제발 저한테 그 시집을 빌려주십시오. 저도 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신한테 그 시집을 필사를 해갖고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옥봉 시집인데요. 그게 이제 그 집안의 문집, 조씨네 집안의 문집에 가림세곡이라는 문집에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됐습니다. 그 수록이 돼서 최근에 이제 시집으로 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게 어떻게 한강에서 자살을 해서 거기까지 갔을까, 중국까지 갔을까, 여자의 시신이.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다우면서도 좀 애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선시대의 플라토닉한 사랑이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부부의 사랑, 또 어떻게 보면 죽은 뒤에, 부인이 죽은 뒤에, 남편이 죽은 뒤에, 그 망실문 또 이렇게 묘지문이라 해서 이제 묘지에 넣어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으로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그 조선시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사랑이 있는 건가, 그 사랑은 또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벌써 좀 약속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예.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